네, 안녕하셨습니까? 내 인생 업사이클링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된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와 해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륙 중심과 해양 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전략적 사고로 활력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흔히 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구라고는 하지만 바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더 정확한 표현은 지구가 아니라 수구 혹은 해구라고 불려야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대륙 중심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는 대륙 중심이 아니라 해양 중심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을 변환시켜야만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중국 역사에 있어서 대륙 국가에서도 중국 역사에서 대양 국가로 이렇게 크게 발돋움했었던 시절이 바로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이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전후 7차례에 걸쳐서 무려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 이 마다가스카르가 있는 지역까지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당시의 원정단은 이 보선이라고 불렸던 주축선의 크기 자체가 이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큰 규모였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선단의 규모 자체가 200척에서 250척에 달하는 등 컬럼버스의 이런 대항해와 비교를 해보면 축구장과 테니스 코트의 비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세계 지도를 통해서 대항해가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흔히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정화의 함대는 이 60여 년 후에 출항한 컬럼버스 함대보다 100배 큰 함대 규모를 자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당시 유럽 최대 규모였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도 130여 척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정화의 함대가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는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당시 이 정화의 함대의 기함의 크기와 그에 비해서 당시 산타 마리아호의 크기가 얼마나 작았는가를 비교해 보시면 그 크기만으로도 이 정화의 함대의 규모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세계의 중심임을 이 대양 원정을 통해서 확인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해양 실크로드 교역로를 확보하는 등 외교적 경제적 효과가 대단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던 대양 항해가 1433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어서 1499년 포르투갈의 대함대가 인도양에 들어섰을 때는 정화의 함대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영락제의 뒤를 이은 홍희제가 이렇게 대양 항해 자체를 금지시키고 운항하던 선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원조 기록 자체를 이렇게 파괴하기까지 했다는 점. 왜 중국은 이렇게 갑자기 내향적인 해금 정책으로 돌아섰을까? 그 이후로 들었었던 것이 바로 지리대의 물박이었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물자도 풍부하기 때문에 바다는 필요 없고 모든 물자가 다 중국에서 조달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대양 항해의 중단을 이렇게 중국의 관점, 즉 대륙의 관점으로 이렇게 중단하게 됨으로써 지구적인 헤게모니 자체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의 내양화와 대운하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중국을 제국 질서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결국 중국의 해상 후퇴는 유럽의 해상 팽창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433년 이후부터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중심 이동이 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북방 유목민족에 대비하는 것이 중점적인 이런 당시 정책 과제가 되게 되었고요. 그 대신에
중앙정부가 바다를 버리는 대신에 민간인들만 해외로 진출해서 화교들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럽 해상 세력이 본격적으로 바다로 진출해 오고 있던 시점에 중국의 역사는 결국 세계사의 흐름 속으로에서부터 점차 뒤처지게 되었고, 결국 닫으면 뒤처진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세계 무역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서 곳곳에 그들의 거점을 마련하게 되게 되었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해상 패권들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세계사의 패권을 주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해군의 군사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폴레옹이 결국 넬슨 제독의 영국 해군에게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반증이 되겠고요. 빈 조약 당시의 영국의 요구 자체가 결국 유럽 내 영토 대신에 세계 각지 요충지를 요구했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주목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서구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은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패퇴했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태평양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잠수함 작전으로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해상 무역과 교역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더더군다나 이 아시아 교역의 99%가 결국 물자 운송이 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시아 항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미국, 중동 간의 항로의 거점이 바로 이 아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교역량의 결국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결국 아시아 교역이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최강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미국 해군의 막강한 군사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다고 하는 영제국 같은 경우는 이국 표준주의를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국 해군이 2위, 3위 해군력을 가진 국가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이국 표준주의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의 해군력은 5국 표준주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해군력, 군사력 2위, 3위, 4위, 5위, 6위 5개 나라보다 더 미국의 해군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중국의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노릴 뿐만 아니라 대양 해군을 구상을 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이 항공모함들을 계속적으로 진수시키는 것 또한 그러한 일이 되겠고요.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실현 노정에서 강대한 인민 해군 건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미래는 바다의 관점으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아시아의 바다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뜨거운 패권의 무대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되돌아보게 되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판의 세계대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명나라는 동아시아의 슈퍼파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6세기에 오게 되면 일본이 신흥 강국으로 우뚝 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명나라의 정복을 내세우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던 것이 일본이었고요. 명은 일본군을 조선에서 저지하고자 참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누르하치가 만주 지역의 도전에 의해서 결국 조선을 이용한 만주 견제책을 내세웠었던 것이 명이었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와중 속에서 인조 반정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만주를, 이 명을 위해서 만주와 싸울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여기서 만주가 뜨는 현실을 직시하여 중립을 지킬 것이냐, 이런 과제 속에서 우리가 선택했었던 것은 결국 뭐였느냐 하면 명을 위해서 만주와 싸우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우는 단지 내부적으로 척화파냐 주화파로 나뉘게 되었고, 명을 위해서 조선의 존망까지 걸 수는 없다,
중화국 명을 섬기고 오랑캐 청에 맞서자, 이런 두 가지 논리 속에서 골몰하게 되었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병자호란이라는 것을 치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급부상하여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성찰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결국 그런 의미에서 당시 병자호란을 겪었었던 당시는 이 상황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고, 결국 그런 의미에서 결코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3번 큰 절을 올리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는 이 참혹한 병자호란의 결과가 결국 국왕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 백성에게 큰 고통으로 달아왔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삼전도 비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러한 아픔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대륙 체제 속에서 우리의 조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대양으로 나아가는 내 중심이 되지 못한 채 대륙의 질서 속에서 늘 조공국가 속국으로서 남아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 대변환의 시기에 우리는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되겠고요. 특히 병자호란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대륙과 일본 사이에 낀 약소국이자 종속변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동아시아의 외교에 있어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늘 중국 혹은 일본의 종속변수로 행동했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는 더욱더 뼈저리게 이 병자호란의 현장이었던 남한산성을 생각하면서 이제까지는 이런 좁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복배수적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배와 등 양쪽에서 적이 몰리는 상황이 바로 이 복배수적의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는 어김없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경우는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이 복배수적을 넘어서 이제는 사면수적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지를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몸통인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다는 점이 되겠죠. 더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대져야 될지, 우리는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이제까지 종속변수로서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독립변수로서의 우리나라로서의 기상을 내세울 때에 해당이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활로를 찾아야만 되지, 독자적 역량 없는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역량, 거기다가 문화적인 매력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주변 열강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늘 대륙 중심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해양 중심의 사고로 하나의 사고의 전환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역량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지구와 해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결국 전략적 사고로 이런 사면수적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느티나무와 소나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